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 과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마 조금 당황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도덕이랑 생활과 윤리랑 뭐가 다르냐, 나 작년까지 도덕 공부했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생활과 윤리와 도덕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윤리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윤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윤리라는 것은요, 도덕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미된 것이 결과적으로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 곧 중학교 과정 다 배우셨잖아요. 그것의 연장이 고등학교의 도덕 과정이었었는데, 그것에다가 조금 플러스해서 논리적인 사고까지 조금 요구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에 공부하셨던 부분들도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뤄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자라든가 뭐 개념,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는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분명히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요, 정말 맨 처음에 어렵게 생각했던 것도 고득점을 떠나서 만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사회과 과목의 연장이 바로 이 생활과 윤리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한번 우리 고득점으로 달려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고, 과연 도덕에서 생활과 윤리로 조금 변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과목을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내가 무조건으로 이 과목을 선택해야겠다는 것에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죠. 우선은 도덕이라는 부분에서 생활과 윤리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생활과 윤리로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내용은 생활과 윤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사실 시험 문제 제목이야 사실 의미가 없죠. 도덕으로 나오든 생활과 윤리로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윤리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도덕 철학이라고 불리게 되는 철학적인 부분이 좀 합쳐진 거예요. 그 도덕이랑 철학이랑 합쳐진 게 생활과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과 윤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덕과 과목을 배울 때는 그냥 좀 간단하게 쉽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는 논쟁이라든가 나의 윤리관 정도가 좀 합쳐졌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생활과 윤리를 별 문제 없이 충분히 수업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는 출제 경향이라든가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택적인 부분 좀 짚고 넘어가죠. 우선은 생활과 윤리, 윤리학, 그 다음에 도덕 다 사회탐구 영역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목별로 학습 내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다른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생활과 윤리는 교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덕이라는 과목일 때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재밌게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연관성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생활윤리 실질적으로 암기도 좀 적고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수업 내용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혹은 만점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정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처음 보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혹은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고득점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냐? 맞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우리 전에 배웠던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전에 강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요, 고난도 문항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이제 우리가 첫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고난도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상사에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에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고득점으로 낼 때, 고득점, 그러니까 변별력을 좀 주고자 하는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사상사에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90점, 60점 이런 거 가지고 성에 안 찬다 이러면은 제가 중간중간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말들도 꼼꼼히 보시면서 넘어가시게 되면 고득점 수준이 아니라 100% 만점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 시간 중에 변별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조금 유의 깊게 들으시게 되면 암기할 부분도 적어, 문제도 쉬워, 그쵸? 충분히 생활과 윤리로 우리는 고득점 맞을 수 있다. 세 번째 보시죠. 도덕과 과목의 결과적으로 연장입니다. 제가 윤리학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덕하고 철학. 쉽게 말하면 이거에 합쳐진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윤리학이다. 그런데 거기다 생활과라는 말을 좀 넣었을 뿐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과정보다는 어렵고요. 그렇죠. 중학교 과정も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학문의 어차피 끝은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뭔가 좀 이렇게 고귀한 학문 배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덕과 과목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사실 어렵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으실 거고요. 일부 내용 이 겹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비슷해요.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좀 더 고급진 단어들이 이제 좀 나올 뿐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도덕과 생활과 윤리의 조합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도덕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배웠었던 우리 고등학교 그 전에 배웠었던 개정 전에 배웠었던 부분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역시나 좀 난이도적인 부분이 전에가 훨씬 좀 낮았었기 때문에 시험 고득점 맞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생활과 윤리 정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생활과 윤리에 너무 합치게 되면은 거의 뭐 수능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도덕하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얼마큼 적절히 믹스해서 강의를 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이죠. 달라진 내용은 뭔가 기존 도덕에서 다루었던 기본적인 내용을 주장한 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많아졌다. 그리고 윤리에 대한 개념하고 윤리적 논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답 나와 요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 본인의 생각을 요구하는 부분이 윤리학에서는 조금 더 요구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윤리 이론하고 윤리 간의 이해가 바로 시험의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쉽게 풀어드리면서 강의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시험이 그럼 왜 어려워졌냐? 여러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네, 시험을 냈는데 아무리 문제를 꼬고 변별력을 줘도 너무 고득점이야. 그리고 도덕 과목이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100점이에요. 다 90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시험의 변화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활과 윤리는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만 살짝 짚고 넘어갈 건데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덕과 과목에선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응용윤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응용윤리라는 부분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실생활하고 연결을 시킨 그냥 도덕과 과목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윤리학이 실천을 위한 학문이라는 사실하고 현대사회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응용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생명성 가족윤리예요. 우리가 기존 도덕 과목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존중의 윤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냥 사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이라든가 관점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자. 이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 환경, 정보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에 우리 충분히 배웠었던 부분인데 이곳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관념이라든가 생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나서 직접 얘기하지는 못해도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혹은 나랑 반대되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는 과목이 바로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든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 다루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윤리와 직업윤리입니다. 예, 직업윤리인데 우린 직업윤리 같은 경우가 누구나 직업을 갖고 전에 도덕과 과목에서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직업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직업을 가졌을 때 우린 어떤 윤리적인 관념과 생각과 존엄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부분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직자라든가 청렴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관심 없으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목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관심 없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수업 내용이 충분히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라든가 견해들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사고를 늘리는 것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역시나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와 윤리입니다.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하고 윤리가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마 수업 들으실 때 그 모니터를 뚫고 나와서 저랑 대화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원래 윤리학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다뤄야 돼요. 그렇죠? 윤리에서는 도덕에서는 항상 우리 평화를 외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시민 의식 그다음에 지구촌 시대의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태도 혹은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적 문제들 발생하는 부분들 있죠. 그렇죠. 다문화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재외동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1년 정도를 배워야 될 부분을 이렇게 쉽게 6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앞으로 수업에 임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명확했죠. 여러분들 선택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수업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